당장 문 안 열어요? 잊었나 본데 이 집 내가 산 거예요. 무단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열라고요. 너도 잊었나 본데 이 집 내 아들이랑 너랑 공동명의잖아. 나는 내 아들 엄마고. 그러니까 나도 권한이 있다 그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5살 먹은 애도 이런 생떼는 안 쓰겠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나 쫓아내라고 했다며. 시애미한테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하지는 못할 망정. 천하의 못된 년이 모자지간 년도 끊게 만들고 매정하고 야박한 년. 그 말 취소해. 그럼 문 열어줄 테니까. 아줌마.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아줌마? 이게 어디다 대고 아줌마래. 너 말 다 했어. 나는 말 다 했고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앞으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신랑이가 오고 가자 옆집에서 민원을 넣은 건지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경비원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저씨, 여기 제 집인데 웬 아줌마가 제 집에 들어와서는 비밀번호도 바꾸고 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얼른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기 제 아들 집이에요. 저 못된 여자가 힘없고 늙은 시애미를 쫓아내려고 해서 제가 안 쫓아낸다는 확답만 들으면 열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거 봐요. 시애미를 아줌마라 부르질 않나. 함께 살자는 말은 쏙 빼고 어떻게든 이 시애미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원 양반, 저 여자 좀 신고해줘요. 경비원 아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는 그때 제 뒤에서 또 한 명의 남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땀에 흥건해진 셔츠 앞자락을 보니 헐레벌떡 뛰어왔나 보더군요. 본인 엄마와 아내 사이에 이 정도 사태가 났으면 택시 타고라도 급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색을 보아하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내려서 뛰어왔나 봅니다. 돈에 절절매는 남편의 모습이 안 봐도 뻔하네요. 제가 실신을 했어도 사고가 났어도 어느 경로로 와야 제일 저렴한지 계획하고 있을 인간이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 좀 열고 우리 안에서 다 같이 얘기해요.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요? 제가 나보고 나가래잖니. 안 나가도 된다는 각서 받아라. 그럼 열어주마. 나도 여기 계속 이렇게 세워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여기서 살고 싶으면 경비원 아저씨랑 옆집이랑 다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데 소문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얼른 열어요. 내가 이 사람 설득할게요. 누가 누굴 설득한다는 건지 누가 이 집에서 계속 산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회사에도 제치고 낮에 달려와 애원해서인지 아니면 아들 말대로 동네 창피해서인지 그제야 슬그머니 문이 열리더군요. 경비원 아저씨께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난 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있는 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 팔 거니까 당신 그리 알아. 그리고 당신 양도 이혼이야. 속인 게 한두 개여야지.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무슨 소리야.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집 공동명의로 한 거 잊었어? 이혼하고 이 집 팔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고. 지분. 이 집에서 당신 지분은 당신 몸뚱이 하나, 그리고 당신 몸뚱이가 세상에 나오게 한 저기 저 아줌마 딱 둘이야. 당장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전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는 많았지만 그렇다고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엄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제게 정성을 쏟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이 되어 초념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사실 아무리 성교육 시간에 배운다고 해도 막상 처음 경험하고 나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전 당황하다 못해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절 위에 대신 생리대를 사다 주시고 서툰 탓에 대충 말할 휴지통에 버린 것도 말없이 다 치워주셨어요. 불안해하는 제게 오히려 수고했다며 꼭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었죠. 2살 터울인 오빠와 싸울 때도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고 사춘기로 방황을 했을 때도 믿고 기다려주신 그야말로 슈퍼맨 같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오빠와 아버지, 그렇게 남자 둘만 지내는 집에서 무슨 재미가 있으셨겠어요. 은퇴하고 더 적적하셨을 거예요. 무리함을 떨치려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빙판길에 넘어지고 말았고 아픈 것도 참고 왼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바로 병원에 갔으면 나았을 텐데 오빠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갓 결혼한 신혼이라 연락하기 마땅치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른들은 아파도 다쳐도 왜 자식한테 꼭 별일 아니다라고만 하시는지. 통증을 참고 견디며 밤새 끙끙 앓았을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결국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무릎을 보고 아버지는 할 수 없이 119에 연락을 하게 됐고 저는 그제야 구조대원의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불효녀인가 봅니다. 전날도 아버지와 통화했는데 왜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가 자책할까봐 괜찮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 아버지는 골절에 연골까지 파열된 상태였고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바로 달려왔더군요. 저희 남매는 스스로를 원망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다만 수술만 무사히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거동하시는 게 문제가 됐어요. 당장 오빠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계속해서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없었고 간병인도 급하게 구하려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구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간병인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직장인인 오빠보다 스케줄 조절이 가능한 프리랜서였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옆에서 간호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간병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간병인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동이 힘드셔서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돼. 그럼 당연하지. 당신 아니면 누가 장인어른 옆에 있겠어. 나는 걱정 말고 장인어른한테만 신경 써. 고마워. 근데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내 짐을 하나도 못 가져왔어. 나중에 아빠 좀 괜찮아지시면 내가 간호사실에 말해서 얼른 집에 다녀오려고. 아니야. 내가 가져다 줄게. 나도 장인어른 찾아뵈야지. 하나밖에 없는 사위잖아. 내가 갈 때 당신 짐까지 챙겨갈 테니까 가져가야 할 물건들 문자로 남겨놔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바에 이런 일이 생겨서 혹시나 남편이 부담이라도 느끼진 않을까 걱정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니만큼 절 위해주더라고요. 신경 쓰이지 않게 제 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가져다 준 건 물론이고 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도 살가운 말을 많이 전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많은 위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 마음이 갈팡질팡했었거든요. 뭔가 제게 다 보여주지 않은 게 있을 것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걸림돌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 위에 힘든 일을 겪어봐야 진가를 안다더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매일 퇴근을 들러 안부를 묻고 제게 필요한 건 없는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전 그 껄끄러웠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매일 아버지 병원에 이렇게 오고 안 피곤해? 요즘에 프로젝트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내 몸 힘든 게 대수야. 장인어른은 거동도 못 하시고 저렇게 누워만 계시는데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활짝 웃으며 병원에 나서는 남편을 배웅하며 그의 뒷모습을 보니 문득 연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저와 소개팅한 그날도 헤어질 때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특이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거절당했는데도 왜 저렇게 웃는 건지.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사람은 남편 회사의 마케팅 대리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품연구원이었고요. 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다 보니 먹음직스럽게 음식이 연출될 수 있게끔 작업하는 일들을 의뢰받아 수행하곤 했는데 남편의 회사도 제가 맡은 회사 중 하나였죠.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대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친해졌고 그러다 하루는 제게 소개팅할 생각이 없냐 그러시더군요. 전 그냥 농담이겠거니 싶어서 좋은 사람 있으면 하고요 하고 넘겼는데 정말 그 대리님이 소개팅 날짜를 잡아 연락을 했더라고요. 황당하기는 했지만 마침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외롭기도 했던 터라 마주못하는 척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라는 식품 연구는 안 하고 본인이 다 먹는 건지 정말 등치가 크더군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했던 건데 거절당한 사실을 잊기라도 한 건지 남편은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제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자로요. 처음에는 무시로 일관했는데 어느 날부터 정말 그 시간에 문자가 안 오면 걱정되고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어진 연락이 한 번, 두 번 만남으로까지 가게 됐고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결국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거야? 응? 그렇지. 근데 어차피 지금도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상관없어. 걱정 안 해도 돼. 하긴 당신은 회사 사택에서 지내니까. 입사하면서부터 쭉 사택에서 사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랑 따로 사는 거고? 그런 셈이지 뭐. 그나저나 당신 아버지는 언제 뵈러 갈까? 뭘 좋아하시려나?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물을 때면 말을 돌리는 남편이 수상쩍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듯 남편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모른 아픔이 있지 않을까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간 그날도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뵙기로 했는데 만나기 1시간 전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갑자기 음식하다가 손을 좀 다치셨대. 그래서 치료받고 오느라 집 청소를 못했다고. 당신이 집에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네. 손은 괜찮으신 거야? 얼마나 어느 정도 다치신 거야? 아니, 손은 괜찮은데 붕대를 감고 있어서 손을 자유롭게 못 쓰니까. 집 청소가 뭐 대수야? 나도 안 치우고 살아. 괜찮아. 오히려 내 방 보면 어머니가 돼지우리냐고 흉보실지도 몰라. 그래도 어머니가 좀 깨끗하신 분이라 당신 보이기에 그러신가 봐. 이번만 근처 커피숍에서 보자. 알았지? 그렇게 팔에 칭칭 동대를 감고 나타난 시어머니를 시댁 근처 커피숍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절 요리조리 살피던 시어머니는 대뜸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집은 못 해준다. 처음에는 무례하신 건 아닌지 기분이 상할까도 했지만 차라리 솔직한 게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둘이서 모은 거 합치고 대출받아서
전셋집 작은 평수로 시작하려고요.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럼 내가 제 취직안 하고 박사학위까지 딴다고 했을 때 생활비 되느라 등골이 휘는 줄 알았어. 여기 자세히 좀 봐봐라. 내 등이 좀 구부정하지 않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의 허리를 제 눈앞에 들이미는데 누군가의 허리를 그렇게 코앞에서 본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더군요. 네. 조금 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 박사 체면이 있지. 작은 평수도 창피한데 전세라니. 그건 안 된다. 네? 저희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리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어머니의 언행에 연달아 당황해하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우리 형편에 맞춰 살 거예요. 당연히 너희는 돈이 없겠지. 사자 집안의 시집오는 여자네 집에서 되지 않겠니? 어머니, 그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할 때 사이고 그이는 그냥 박사인데. 넌 그냥 그저 그런 대학 졸업해서 모르겠지만 박사 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넌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나 보구나. 벽 보고 대화하는 것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와 당황해서 입만 뻐끔거리는 저를 보고 중간에서 땀만 흘리고 있던 남편이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파더군요. 어머니를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남편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제가 한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은 할 수 없다.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려는데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와는 안 맞을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만의 일도 아니고 당신을 생각해도 벌써 고부 갈등이 짐작되지 않아? 나도 힘들 테지만 당신도 중간에서 오늘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아니진 않을 거야.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조금 직설적이셔서 그리고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서러움이 많으셔서 그래. 그런 분일수록 자기 사람한테는 또 엄청 잘하는 거 몰라? 당신이 며느리 되면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별은 못 따져도 땅에 신령까지 보일 뿐이라니까. 한참을 전화로 옥신각신했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슬며시 들어오시더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 되니?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오래 지나기 전에 하고 싶다고 그럴 땐 언제고? 그건 그때고 다시 마음이 달라졌어. 왜 그러는지 아빠한테 차근히 말해봐.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버지도 아셔야 결혼을 반대하실 듯하여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결혼 엎을 필요 없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 결혼할 때 맞춰서 주려고 모은 게 있고 미리 재산도 상속해 줄 테니 그걸로 집어둬라. 둘이서 힘들게 돈에 맞춰 전셋집 구한다고 하길래 내가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 돈을 내가 왜 받아요? 그동안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키워주신 거 갚지도 못하는 못난 딸인데 절대 안 받을 거야. 그렇게 고집만 피우지 말고. 나도 곧 은퇴하는데 네 오빠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고 너라도 그 전에 결혼식 올리면 좋잖니. 그러니 아빠 말대로 해. 단호하게 얘기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괜스레 더 울컥해졌습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는 딸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집을 얻기로 하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도와는 주시겠지만 대신 조건을 달기 위해서요. 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은 조금도 없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진짜 결혼 다시 생각할 거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 우리 어머니를 왜 모시고 살아? 어머니는 독립적인 분이셔. 지금도 봐봐. 나 사택에서 지내는데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안 하시잖아. 그건 내가 보장해. 진짜지? 그럼 어머니랑 부딪힐 일 없는 거지? 아, 그럼.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뵙기로 한 날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서 공사 중이니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안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을 위해 카페도 예쁘게 지어놓는다고. 입주민만 이용하는 그런 카페가 있으니 거기로 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축 아파트니 깔끔한 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비싸기로 꽤 이름난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왜 아들 결혼에는 못 보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 시험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며 남편을 따라 입주민 전용 카페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입장이 되는 곳이라 남편과 저는 우물쭈물하며 입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쳐갈 때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본인 카드로 카페 문을 열고 횡하니 들어가서는 커피 주문까지 순수하시더군요. 뭐 마실 거냐 묻지도 않고 제일 저렴한 커피 3잔으로요. 근데 왜 당신은 카드가 없어? 나는 사택 살잖아. 그래도 아들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들이라도 거주하는 사람만 되니까 난 자격이 안 돼. 그렇구나. 전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아서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요새 아파트들이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던 터라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던 그곳에서 보는 시어머니 모습은 첫인상과 달리 세련돼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첫 만남 당시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작은 평수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곧 둘이 결혼할 사이니 내가 솔직히 말하마. 나는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고 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누구 온다고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번거롭고 얘 아버지 제사도 내가 혼자 지내면 되니까 이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찾아오지 말라는 말이 누군가는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제사도 시어머니 혼자 지낼 테니 안 해도 된다시고 불필요한 인사치레는 다 접어들 하시니 전 솔직히 내심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결혼하고 나면 친정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아버지께 자주 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신혼집과 앞으로 결혼식 일정 등에 대해 말씀드렸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집은 전세 아니고 매매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게도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시기로 했고요. 그래? 잘 됐구나. 몇 군데 오늘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조만간 계약할까 생각 중이에요. 거긴 몇 평 정도 되니? 24평이요. 뭐, 24평이 말이 되니? 그런 코딱지만한 데서 어떻게 살아? 둘이서 24평이면 충분하죠. 방도 3개라 하나는 서재, 하나는 옥방으로 써도 되고요.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1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죠. 애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보통 애들은 엄마랑 자니까. 너
내가 작은 평수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까지 들먹이며 결사반대를 하는 시어머니가 괘씸해지더군요. 본인이 이렇게 좋은 데 사니 돈만 높아져서 그러시는 건지 보태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저희가 가진 돈은 한정적인데 자꾸 억지만 피우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저희 형편에 살 수 있는 집은 24평뿐인데. 거기보다 더 외곽으로 가면 좀 더 쌀 거고 거기다 너네 대출 받으면 되잖니. 대출 받지 말고 여유 있게 생활하라고 아버지가 보태주신다는 건데 대출이라뇨. 어차피 친정에서 보태주신다고 하기 전에 대출 받을 생각이었잖아. 대출 받아서 집 사면 그거 갚느라 생활도 힘들어지고 애도 늦게 낳아야 하는데요. 너 애 낳으면 내가 여기 이 집 팔아서 보태주마. 그럼 됐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큰 평수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도 어머니가 생각이 다 있으실 거야 라고만 대답하고 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장이며 혼수며 예물 예단은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가 집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시는 것도요. 결국 저흰 결혼식에 다른 비용을 최대한 아껴 4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물론 대출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확답을 듣기 위해 시어머니께 전화해 다시 여쭤봤습니다. 저희 무리해서 집 매매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머니가 진짜 보태주시기로 한 거 맞죠? 예. 못 보태면 너희가 나중에 내 집 들어와서 살면 되잖니. 내 집이 결국엔 다 너네한테 갈 건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상속해줄 애가 더 있기라니 며느리가 있기라니 넌 걱정 부드러 매라. 그래도 대출금 못 갚을까봐 불안하니까요.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기도 했고 제 일이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각서라도 써서 보내주마. 너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너도 참 대단한 애다. 계속 의심하고 미심쩍어 하던 저에게 결국 시어머니는 찌따만 종이 같은 데다 각서를 써서 남편 편으로 보냈더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갈수록 변질되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런 종이 한 장이라도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저희 둘이서 열심히 벌면 대출 갚는 거야 일도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제게 노골적이던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어떤 딴말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우여곡절이 결혼식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평일에는 남편과 각자 일하느라 여유있게 지내지 못했지만 주말이 되면 저희도 여느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했는데요. 그 주말도 둘이서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택배인가 싶어서 일어나 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둘 다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잠옷 그대로인데 얼어있는 절 깨우기라도 하듯 시어머니는 초인종 소리에 답이 없자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들 나왔다. 엄마 왔어.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절 밀치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엄마,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그것도 갑자기 아침에. 지금이 무슨 아침이야? 해가 중천에 떴다. 내가 일어나 보니 무료하기도 하고 딱히 갈 데도 없고 너희 뭐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지. 어머니, 곧 집들이 겸해서 초대할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요새 일 때문에 좀 바빠서. 그럼 그냥 오늘 집들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어머니, 이렇게 말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건 좀 그렇네요.
내 아들 집엔 내가 오는데 네가 왜 그러니? 엄연히 말하면 제 집이죠. 제 돈으로 샀으니까요. 너 대출받은 거 얘랑 같이 갚는 거 아니니? 거기다 대출 때문에 공동명의 됐다면서. 아, 그럼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 넌 계산이 참 이기적이다, 얘. 정말 시어머니의 억지는 들어도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이른 낮부터 밀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일요일 저녁까지 제가 해드리는 식사를 몇 끼니마다 드시고 거실에서 아들과 깔깔거리며 드라마와 예능까지 모조리 보고 나서야 가셨어요. 평일 내내 의뢰인에게 시달리고 겨우 주말 쉬는가 했더니 의뢰인보다 더한 시어머니와 함께였으니 전 심신이 너무 지쳐버렸죠. 남편과 싸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니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으면 그때는 절대 참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만 대답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주말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마음 편히 일상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다 제 의뢰인이 이번에는 자기 집에서 미팅을 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미안한데 갑자기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면서요. 의뢰 입장인 전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의뢰인의 주소를 받았는데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이더군요. 간 김에 어머니한테 연락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괜히 만났다가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집에서 회의를 끝내고 나가는데 의뢰인이 너무 고맙다며 배웅이라도 하고 싶다고 아파트 앞에까지 따라 나오더군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같이 나오게 됐는데 제 앞에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절 보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부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옆에 서 있던 의뢰인이 혼잣말로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 휴가도 아니면서 왜 휴가 갔다고 뻥치는 거야? 네? 누구? 아, 저기 장바구니 들고 급하게 들어가는 저 아줌마요. 원래 저쪽 집 입주도우미인데 집주인 몰래 애 어린이집 갔을 때 한 번씩 저희 집에도 봐주시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아줌마는 돈이 더 필요하고 전 급하게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몇 번 아줌마를 썼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펑크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휴가를 가게 됐다나. 근데 저렇게 버젓이 있을 거면서 왜 거짓말을 한 건지. 혹시라도 저한테 들킬까봐 저렇게 급하게 종종걸음으로 가나 봐요. 참 웃긴 아줌마야. 싫으면 싫다고 진짜 거절했어야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산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그동안 거주하긴 했지만 본인 소유가 아닌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였던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지금까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해됐습니다. 입주도우민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입주민 카드도 들고 있었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 맞겠죠.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 따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서 일단 집에 가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여기 좀 앉아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시댁 아파트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 그런데? 내가 오늘 거기서 누굴 봤는지 알아. 누굴 봤는데 그래? 집주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입주도우미로 일하고 계시는 시어머니. 그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봤고. 거기다 의뢰인이 우리 시어머니를 알고 계시더라. 입주도우미 하면서 의뢰인 아이들 하원 도우미까지 한다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줄래?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요즘에 돈이 좀 필요하신가 봐. 그래서 아르바이트 겸.
이제 더 속일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여보, 진짜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준다는 말에 남편은 그제야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한시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현재 보금자리 자체를 소유하지도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박사 준비를 할 때 박사 들던 엄마라고 주변에서 치켜세우자 잠시 우쭐해졌던 시어머니는 금세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기꾼 집단에 걸려 투자 명목으로 빚까지 내서 돈을 다 끌어넣게 되었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네요. 있는 집을 판 건 물론이고 원룸 하나 얻을 돈도 마련하지 못해 남편은 연구실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고시원과 여간방을 전전하다 그때부터 입주도우미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극과 극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계약할 때 그렇게 어머니가 나서서 집착하신 거였어? 그래도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집착이라니. 그게 아니면 뭐야? 큰 평수하라는 것도 결국 우리 집에 언젠가는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건 날 위해서. 진짜 당신 위해서 맞아? 난 엄마가 안 계셔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들 위해서라면 그냥 잘 살도록 바라는 게 엄마라는 건 알아. 그런데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집 때문에 그 고생을 하게 만들고 대출까지 내게 만들고 난 심하게 의심스러워. 당신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우리 어머니 불쌍한 사람이야. 일찍이 혼자 되고 여자 몸으로 아들 하나 키워보겠다고 할 일 못할 일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고생하셨어. 그런 분이 박사 아들 더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없는 돈까지 투자하다가 당하신 거라고. 평생 날 위해 사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건 나도 용납 못해. 당신 계속 월급 관리 안 맡기는 것도 혹시 그 이유야? 뭐? 나는 아직도 당신이 어느 정도 버는지 정확히 몰라. 늘 얼버무리고 말잖아. 게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장 보는 것만 내고 나머지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대출금까지 다 내가 내고 있잖아. 당신이 버는 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잘 모아뒀다. 나중에 어머니 집 사드리려고? 그동안 치사한 것 같아 돈 얘기는 되도록 안 꺼내려고 했는데 이왕 본물 터지듯 이야기 나온 김에 다 하자 싶었습니다. 생활비며 같이 갚기로 한 대출금까지 매번 준다고만 하고 주지 않고 미적거린 남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그 돈이 다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남편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내가 좀 더 빨리 모아서 어머니 집해드리려고 했어. 근데 그게 뭐 잘못이야. 아들이 어머니 편히 몸놀 방 한 칸 구해드리는 게. 아니, 그건 잘못 아니지.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속이고 결혼했다는 게 문제지. 그러는 당신도 어머니가 그 아파트 나중에 준다니까 속으로 옳다고 나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다 같은 속물 주제. 당신만 고고한 척 하지 마. 뭐? 지금 말 다 했어. 애초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인데 더 이어갈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전 홧김에 대충 입으로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씩씩거리며 나오긴 했지만 기댈 곳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기적이었던 저는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또 하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밤중에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시더니 제 손을 이끌어 거실에 앉히고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정서방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깐깐한 홀어머니 계시긴 하지만
남 부럽지 않게 살아온 줄로만 알았다. 근데 본인이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이 남도 아픈 줄 아는 법이다. 정서방도 그럴 거야. 그래서 엄마 없이 외롭게 지낸 너 많이 보듬어주지 않았니? 나는 외로웠던 적 없어. 아빠가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랑 평생 살겠어. 정서방, 한 번만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 네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정서방은 더 잘할 사람이야. 차분히 타이르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절 찾으러 왔더군요. 아버지가 연락을 하셨다고 하면서요. 친정아버지 설득으로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남편의 다짐을 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요. 그리고 더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되고 다시 남편을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나를 찾았다 생각이 들 때쯤 아버지가 다치셨다는 119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전 늘 아버지께 받을 줄만 알았는데 정작 아버지가 힘드실 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고 한 달간 입원해 계신 아버지 곁에 수족이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전에 절 속인 게 미안해서인지 제가 간호를 위해 병원에 있는 동안 제 수족이 되어 주었어요. 입을 오시며 먹을 거며 부지런히 갖다 나르더라고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들러 아버지 상태도 확인하고 필요한 건 더 없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 거짓말했던 그 모든 사실들과 시간들을 차츰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병원 문을 나서는 남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버지 퇴원을 며칠 앞두고서 급히 제가 친정에 다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 떨어져서 여분을 챙기러 간 거였죠. 그리고 간 김에 얼마 멀지 않은 저희 집도 들러 속옷을 가져와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문을 연 순간 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에서는 음식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도둑이 든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요. 싱크대 안은 설거지거리로 가득했고 냉장고의 음식물은 거의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비싸서 아껴 먹는 수입치즈며 고기까지 싹 다 없어졌더군요. 또 안방에는 제 화장품들이 흐트러져 있어 열어보니 이미 절반 넘게 사라져 있었어요. 거의 새 거였던 크림도요. 겁이 나서 조심조심 방문을 하나씩 여는데 서재에서 낯이 익은 누군가가 대자로 뻗어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 마신 소주병과 큰 캐리어도 있었고요. 부들부들 떨며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왜 어머니가 계시는 거야? 그리고 저 짐들은 다 뭐고? 당신 왜 집에 갔어? 몰래 이렇게 어머니 드리려고 나 집에 못 가게 한 거야. 나 필요한 거 싹 다 병원에 갖다 준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입주 도우미를 그만두게 생겼어. 그 집주인네가 회사 일 때문에 해외로 몇 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당분간만 조금 사정을 봐주면 안 될까? 그럼 그동안은 어머니랑 같이 살라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니 간섭 없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혼 전에 어머니는 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시집살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럼 당연하지. 그냥 우리 집에 함께 사는 동거인이라고 생각해. 당신 간섭하거나 시집살이 전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동거인, 하숙생처럼 생각하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억지를 쓰는 건 목의 유전인가 봅니다.
제가 옆에서 큰 소리로 남편과 통화하며 싸우는 중에도 어머니는 코까지 골면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전 일단은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아버지께 얼른 약을 갖다 드려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최후의 통보를 전했습니다. 아빠 태어나실 때까지만이야. 그때까지만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알겠어? 그건 너무하잖아. 당장 어디 가시라고. 아니면 이혼이야.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친정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전 집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현관 도어락을 여는데 비밀번호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새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더군요. 뭐야. 지금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당장 문 안 열어요. 이 집 내가 샀어. 내 집이야. 당장 문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 얘, 이게 왜 네 집이니? 부부재 사는 공동인 거 몰라? 이 집 내 아들이랑 너랑 공동명이야. 나는 네 남편의 엄마이고. 경찰을 부르든 말든 마음대로 해. 막대먹은 시모는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경비원 아저씨와 옆집이 지켜보는 동안에도 실랑이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도착해서야 집에 들어가 삼자 대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집 팔 거니까 당신 그리하라. 그리고 당신 양도 이혼이야. 속인 게 한두 개여야지.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무슨 소리야.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동명의로 한 거 잊었어. 이혼하고 이제 팔면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고. 지분. 이 집에서 당신 지분은 당신 몸뚱이 하나. 그리고 당신 몸뚱이가 세상에 나오게 한 저기 저 아줌마. 당장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가, 너도 참 싸가지다. 노인 공경이 이렇게야 없어서 영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어차피 너희 아버지도 옆에 누가 있어야 할 거고 네가 그 집에서 사는 거야. 나랑 우리 아들은 이 집에서 살고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로 인해 저 혼자는 역부족이었기에 친정오빠를 불렀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오빠는 시어머니를 타일러 어디론가로 돌려보냈고 남편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하나인 거죠. 이혼 소송입니다. 그냥 이혼 소송도 아니고 혼인 취소 소송이요. 할 수만 있다면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기에 취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중대하게 속인 일이 드러났을 때 가능하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결혼 전 제게 건넨 각서가 생각나더군요. 임의로 쏜 이런 각서는 법적 이유는 없지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산다고 했던 그 아파트에 실제 거주인인 제 의뢰인과 어머니가 일했던 영역회사 사장, 또 제게 소개팅을 주선했던 회사 마케팅 대리까지 증인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이후로도 남편이 대출금이며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은 것, 남편이 어머니에게 꾸준히 송금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힘든 소송이 이어졌지만 전 그럴수록 힘을 냈습니다. 단순히 절 사랑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제 배경을 제 집을 원하는 게 소송 중에도 다 드러났거든요. 소개시켜준 그 대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영권 본가가 그 아파트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알부자라고 곰곰이니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기랑 어울리는 여자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몇 번이나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소개해준 거지 실체를 알았으면 안 해줬을 겁니다. 게다가 의뢰인도 그러더군요. 집주인이 해외로 간 게 아니라 저 아줌마가 잘린 거라 들었어요.
입주 도우미가 수시로 자리 비우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걸 들었거든요. 아마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줌마가 저만 보면 아들이 돈 많은 집 여자랑 결혼하게 돼서 자기도 곧 그 집 가서 살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신혼집을 자기 명의로 해주기로 했다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 집주인 콧대 납작하게 해줄 거라면서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돈이었는데 소송 중 혹시나 제가 냈던 연민도 사라지게 하더군요. 결국 소송에서 이긴 저는 공동명의였던 집도 제 기여도가 인정되어 모조리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보다 소송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시간이 끝나고 나자 아버지가 절 찾아오셨어요. 고생했다. 잘 살라고 한 건데 엄마 정 조금이라도 느껴본 이 오빠에 비해 넌 그마저도 혹시 큰 게 안쓰러워서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랬는데 이제 그냥 집으로 들어오렴. 죄송해요, 아빠. 저는 신혼집을 처분하고 친정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판 돈과 아버지 집을 판 돈, 오빠가 모은 돈까지 합해 시어머니가 입주 도우미로 일하셨던 그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신축이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아버지가 거동하기에 편하기도 했고요. 마케팅 대리님한테 전해 듣기로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은 하지만 집이 없어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소식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한 게 아닌 제일 비싼 커피 2잔을 주문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너 여기로 이사 왔니? 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요. 그래, 아가. 나도 지금 일자리 구하면서 힘들게 살지만 우리 아들만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애미를 잘못 만나 고생한 게 죄라면 죄지. 그리고 그 고생시킨 애미가 천벌받아야지. 걔는 너무 불쌍하잖니. 남자 혼자 몸으로 남매 반듯하게 키운 저희 아버지도 계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버신 돈으로 남들 좋은 일만 시킬 뻔한 불효녀가 되었고요. 제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부자인데다가 눈먼 돈 막 갖다 버려도 될 만큼 마음씨 착한 며느리 꼭 찾길 바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생을 날릴 뻔했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윤지 대사만큼은 신중 또 신중을 가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상에 남을 속이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는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